네, 제 옆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최동석 소장님, 네,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멀끔해지셨네요. 뭐 좋은 일 있으신가? 없어요. 요새 피곤해요. 네. 저 얘기가 다 관심이 네, 많은데요. 뭐예요? 이 대법원에서 대법원. 갑자기 왜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둘러갖고, 야, 이거 대선 기간에 이거 나오는 거 아니냐. 맞아요. 예, 그래서 논란도 많아요. 무죄를 아예 해서 정리할 것이다. 아니다. 이걸 다시 또 유죄에 대한 부분들을 씌울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서, 예.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뭐 예상 하나마나한데, 저는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상식적으로 네. 판단해 볼 때, 예. 그 대법원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왜 궁지에 몰렸나? 네. 헌법재판소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떴잖아. 그렇지. 이게 자기, 저 자식들 지금, 우리 구조가 지금 완전히 잘못됐어요, 이 체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규범통제기관으로서 다루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는 일반 법률을 다루는 것이에요, 대법원은. 그러니까 독일로 말하면 위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고 여기는 일반 법률을 다루는 기관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참 알로 보는 거야. 그런데 쟤네들이 떴잖아, 지금. 떴어. 국민적 관심에 집중이고 신뢰도도 훨씬 높고. 법조계 사회에서도 이 대법관 한번 하면 나가서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팔리죠. 근데 헌법재판관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팔리잖아. 그게 국민적 신뢰가 이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것들이 막 이렇게 된 거지. 제가 볼 땐 그래. 인사조직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쟤네들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국민적 관심을 좀 돌려야 되겠다.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희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이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야만 대법원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 대선의 한가운데 뛰어들었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정치적 판단이 조희대한테 없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그냥 순리적으로 그냥 원래 관례대로 쭉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되죠. 근데 왜 참 이해가 못 하겠어. 그러니까 관심을 끌으려고. 국민적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 가만히 순리대로 하면 누가 관심을 끄겠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그렇죠. 나올 테고. 저 고위직에 간 사람들의 특성은 항상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고위직에 간 사람들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직무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제가 그게 가장 큰 불만이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30년을 주장한 사람인데 안 돼. 자,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럼 이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저거 또 언제 판결이 나올지 무슨 모른다. 저거 이낙연이 주장했던 뭐야? 대법원에서 몰라. 범죄 혐의를 다루는 거.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세 가지 경우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기각하는 거, 하나는 또 다시 고법에 넘기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대법에서 아예 범죄 혐의를 자기들이 다루는 거. 세 가지 경우수인데 이건 세 번째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럼 기각하거나 아니면 상고를 기각하는 거지. 그렇지. 상고를 기각하거나 아니면은 내려보내서 다시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파기환송. 파기환송. 나도 그 법률 용어를 요새 아주 복잡한 법률 용어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 뭐라 그러더라? 파기자판인가? 파기자판인가? 파기자판. 이낙연이가 처음 얘기했을걸요. 이낙연 서울법대 나왔구나. 서울법대 나왔어. 아는 척 해야지. 아는 척 해야 되지. 근데 제가 항소심 판결문을 다 읽었잖아요. 그러셨죠. 다 읽고 어저께 그 얘기를 좀 하신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밤에 읽었어. 그 고등법원 대등부 재판부가 했던 그 재판부의 판결문을 100페이지인데 68페이지까지가 판결문이고 나머지가 이제 바뀐 공소장이에요. 변경된 공소장 거기다 뒤에 다시
덧붙였어요. 네. 이 공소장을 우리는 이렇게 판결했다.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네. 이게 너무 좋아. 난 그냥 쫙 읽었어. 읽어봤더니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강구할 텐데 재판관들이 어디 너희들이 한번 해봐. 서울지방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 판사들은 다 대법관을 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나이도 50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다 대법관을 노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실력으로 그래 지금 너희들이 대법관이라고 그러지? 그럼 이 논리를 한번 부셔봐.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내가 보기 시작했어요.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그 어떤 컨플릭트도 있는 거네, 실제로. 그렇죠. 니들이 대법관이라고 우리 고법 판사들이 쓴 거를 니들이 한번 이걸 분석해봐. 네. 이거를 소위 말하는 파기 자판한다고? 있을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 그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 와서 떠들은 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직접적으로 처분하지 않는 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는 거군요. 아니야. 얘네들이 판례를 만들었어. 고등법원이. 정말요? 정말 판례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아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증언감정법에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대표가 그거를 제기한 거지 변호인이. 그런데 여기서 그거는 저거죠. 국토부에서 압력을 넣었는데 그 협박으로 느꼈다. 뭐 그거죠. 그거를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잖아 이재명이. 네.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서 얘기한 건데 왜 국정감사 때 얘기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왜 불이익을 주냐. 그런데 거기 논리가 아주 확연하게 잘 만들었다고. 여기 불이익 증언감정법에 나오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말은 형사처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처벌은 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증언감정법은 왜 그런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다 증명해 줍니다. 글쎄 대법원 판례들을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참조했어요. 야. 거기다 논문 쓰는 것처럼 가만 이거 참조, 갑주의하고 그래 다 참조.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그 처음에 들 때 아니 이거는 국회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빼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조목조목 합니다. 그거 가지고 몇십 페이지 써요. 그럼 니네 대법관 애들 봐라. 그러니까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기소한 것은 잘했다. 기소한 건 잘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정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 공선법은 어떻게 돼 있냐? 행위에 관한 거짓이 있을 때 행위에 관해서 관한. 그런데 자기가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감정이잖아. 그렇게 그걸 범죄로 생각할 만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다음에 골프를 쳤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야. 하나하나 대법 판례를 가져다가 대법 판례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면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게 돼. 뒤집어야 되잖아. 그럼 논리를 자기네가 판결한 거를 자기네가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불가능해 그건. 그건 아시당초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대법관 이놈들이 다시 한번 상고심을 할 때 찍소리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고등법원 판사들이 판결문을 썼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대단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특히 골프 쳤냐 안 쳤냐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었잖아요. 그거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김문기하고 쳤다 안 쳤다.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검사가 네. 이 피고인을 불리한 쪽으로만 몰고 갔다는 거야. 쳤는지 안 쳤는지는 어디에도 증거가 없어. 근데 그거를 유추 해석을 했어. 네. 검사가. 그러니까 아니 쳤을 수도 있고 안 쳤을 수도 있는데 그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지금. 네네. 그런 말이 나온 적도 없어. 그런데 유추해 보니까 쳤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가지고 거짓말이다 이런 거거든. 보니까 네. 그거를 다 증명해. 판사가 다 고등법원 판사가 다 증명을 하고 설사 네. 쳤다 하더라도 이건 안 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형사법의 기본 정신이다. 대법원이었네 완전. 대법원이야. 대법원이야. 그것이 형사법의 기본 정신인데 니들이 왜 검사가 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만 갖다 해? 유리한 것도 있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의심스럽잖아 이게. 당시 기억하지만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에서 검사한테 야 이거 지금 잘못돼 있어 공소장 변경해와 그러니까 검사가 어버버 했단 말이야. 그렇지.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교유행위라고 바꿨어. 자 그러면 말이에요 소장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네. 그럼 대법관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조희대하고 대법관들이? 그 이제 판결문을 받겠지. 네. 소부에서 이게 전원 협의체로 갔단 말이지. 그럼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로는 진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그럼 무죄로 다시 인용하거나 그거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다시 길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 끝내려고. 대선 전에 빨리 끝내려고. 내가 보기엔 그래. 그 수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우리도 헌재만큼 말이야 엘리트다. 엘리트다. 헌재 이상이야 우리는. 걔들보다 훨씬 더 죄송합니다. 헌재 재판관들보다 우리가 더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더 위에 있어. 우리는 퇴직하게 되면 대형 로펌에 갈 수도 있고 있는데 그렇지. 헌재 재판관들이 더 잘 팔릴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 조희대도 사람이다. 그건 괴물이 아니다.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 조희대 글쎄 뜰라고 그러는데. 뜰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정부에 충성하려고 이제. 그렇지.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 의심의 여지가 없지. 여기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 재판부에 3월 26일 날 재판 마지막에 공소 사실의 증명이 이제 검사가 한 공소 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합리적 의심에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해줬어야 된다, 이거야, 검사가. 근데 이놈들 이런 거 엉터리로 그냥 막 공소장 엉터리를 한 데다가 나중에 그걸 입증하라 그러니까 입증도 제대로 못하고 불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거짓말 했다고 자꾸 이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는 이 검사 이놈들 미쳤네. 그렇게 본 것이. 그러니까 앞에서도 또 얘기를 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라는 게 형소법의 그 기본 정신인데 왜 너희들은 자꾸 이 쪽으로 나쁜 쪽으로만 끌고 가냐. 안 그랬을 수도 있었던데.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체 다. 그러니까 유죄가 된다는 것을 대법관들이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 증명해야지. 근데 어떻게 지들이 증명해? 대법원에서는 뭐 피고인을 부를 수도 없고, 이제 다시 무슨 기일을 변론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법 적용에 잘못됐을 경우에 한해서 뭘 할 수 있지. 파기환송할 수 있는 거지. 파기환송하든가. 고등법원에서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법 적용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거 외에는. 거짓말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대법원 판례까지 다 인용했고. 그렇지. 거짓말 했다는 거잖아. 근데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증명을 못하니까 그냥 거짓말 한 걸로 밀어붙인 거거든, 검사들이. 그렇게 됐은 거야. 검찰의 조작성과 뭐, 그 그래. 하여튼 뭐, 왜곡, 뭐, 모순 덩어리를 법원에서, 법원 엘리트들이 딱 정리한 거네요. 정리했고요. 그 판결문을 쭉 읽다 보면, 네. 아, 이 검사의 공소가 완벽하게 엉망진창이라고나 하는 거예요. 다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거기서 증명해줘. 야. 그러니까 대법에 가서 대법관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범죄 사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어젠가 그제도 또 요즘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장동 있었지. 5개죠.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서도 판사가 검사들에게 뭐라 그래? 아니 그 증명이 되니? 그렇지. 이화영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그러는데 뭐 보고한 증거가 있니?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 기소했니? 그러니 공수사 실었냐? 그랬더니 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 맨날 추측이야. 그래서 재판부가 야 이거 다시 적어와 그랬다는 거야 지금.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죠.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판결문에 써놨어. 그렇지. 근데 너는 왜 얘를 불리하게만 계속 끌고 간 거야? 유리한 측면도 충분히 있는데. 예. 아. 자, 근데 말이죠. 그래도 이 이재명 대표한테 가해지고 있는 사법살인. 저는 이게 검찰만의 그 직접적 행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맞아요. 사실상 재판부가 같이 장군멍군 했어요. 맞아요. 그 이제 직위원 얘기 좀 있다 그렇고, 하고 대장동 또 공직선거법 위반, 위중교사 혐의,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했던 공직선거 대장동 대북승금 이걸 갖고 지난 총선에도 또 제1당의 대표인데 선거운동을 가야 되는데 재판부가 다 불렀어. 맞아. 안 오면 왜 안 오냐 막 그러고 소환하고 또 최근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선거운동 벌어도 이 사람들 계속 소환할 거야.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을 개혁할 때 개혁 안 하면 이런 후과가 온다. 네. 거짓말할 때 거짓말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분하지 않으면 네. 그 후과가 돌아온다. 범죄 비리를 보고서 그 앞에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후과가 온다는 거예요. 문재인 지금 기소됐잖아. 네. 그 말이 돼요? 기소된 게? 뇌물죄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 사위가 그 월급 받은 게 그 뇌물이라는 거야. 생활비도 다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검찰 애들은 완전히 내가 범죄 집단이라는 건데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다. 얘네들을 빨리 개혁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계속 얘기하고 뭐 SNS에 얘기하고 뭐 계속 범죄 집단을 빨리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그 인권 옹호관 체제로 가라. 무슨 왜 검사가 수사하냐. 수사 전문가도 아닌 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하니까 억압하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 막 자살하고 거가 뭐 인간적 모멸감을 갖게 하고 그러잖아. 대표적인 케이스가 윤석열이죠, 저거. 그때 윤석열이 하고 한동훈이 다 그런 놈들 아니야. 네, 다 맞아요. 조작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 인생에 말하자면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는 거지. 살아서 뭐하나 이래요. 걔네들 만나면 그래. 검사한테 조사받고 나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뭐 끌려가지고 저거.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일 다 뒤집어내갖고. 그리고 자기 그러면 자기 아는 식구들, 친척들 다 뒤져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잖아. 그럼 자기가 없어지면 나은 거야. 다른 사람은 편안하지.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나쁜 놈들이라고, 이게. 이게 범죄 집단이 아니면 뭐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왜 개혁해야 될 때 안 하고. 뻔히 개혁할 수 있는 때 180석을 가지고도 안 했잖아. 그 후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키워줬지. 키워줬지. 자기는 피 안 묻히려고. 아유.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문제도 국면을 돌리려고 그러는 거야,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아니야. 그렇지. 이 반문재인 정서를 이용해서 대선에 자기네들이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거거든. 그래서 니네 차기 정권도 봐라, 새로운 정부. 우리가 캐비넷에서 엄청나게 많어.
얘들 까불면 우리 검찰 개혁하지 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읽히더라고. 그렇지. 자기네 살라고 지금 어떤 게 용을 쓰는데 네.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없어, 털어도. 털어도 없어. 아무리 털어도 없어. 근데 억지로 다 만든 거란 말이야. 글쎄 말이에요. 내가 이번 그 판결문을 보고 말씀하셔서 판결문을 다시 한번 쫙 읽으면서 네. 아, 이런 판사만 만나면은 이재명은 뭐 그 저기 5개 재판 아니라 50개 재판을 해도 일체 다 무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면 탈탈 털었는데 5개를 이제 엮은 거 아니야. 예. 이게 재판에 옮겼는데 아니 대북송금도 위증교사는 무죄 났고 무죄 났고 공직선거법 무죄 났고 무죄 났고 대장동은 이런 한 장 먹은 게 없거든. 다른 놈들이 범인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50억 먹었다. 국힘당 애들이 다 걸려들었어 지금.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을 걸잖아 지금. 그 없어. 그 문제될 게 없어. 경기도 그 법인카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남아 있는데 그거야 뭐. 그 7만 8천 원인가 뭐. 그거 안 되니까 부인인 그 김혜경 여사까지. 그거 7만 8천 원짜리. 그거 걸은 거야. 그리고 또 무슨 뭐 아니 원희룡이는 뭐 몇 억을 쓴 놈 아니야. 지네들은 법인카드 갖고 얼마나. 나경원은 뭐 2년 동안 주유비가 5,700만 원이고. 자, 반면에 지기현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내란죄 뭐 자기가 재판부인데 그 윤석열 거의 뭐 대행을 했고 대신 인정신문을 했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는 윤석열을 좀 지하 주차장에 해서 포토라인에 쓴 걸 또 도와줘요. 그래서요. 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그 OECD 국가에서 그 최하거든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한번. 네, 신뢰도가. 김 PD, 예, 신뢰도. 신뢰도가 최하예요. 그 이유는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같은 놈도 있는 거야. 한성진 판사 같은 놈도 있는 거고. 네네네. 아시잖아요. 한성진이. 한성진이. 아니 그걸 완전 다 무죄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고등법원처럼. 네. 그거를 글쎄 1년 징역을 때렸죠. 1년 징역 때렸나요? 네. 2년 아닌가? 1년 집행유예인가? 예. 자, 저기 봐요. 네. 내가 저거를 그 강의할 때도 가끔 쓰는데 네. 저걸 보시면은 사법 체계와 법원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는 OECD 국가들이 10년마다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그 갤럽, 글로벌 갤럽에서 그걸 하는데 그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이 법원의 신뢰도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여기서 조사했어요. 저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이 지금 34위예요. 네. 34위인데 32%의 신뢰도를 가져다가 2010년에 25% 떨어집니다. 10%포인트가 떨어져요. 그래서 34위로 추락했어요. 이제 2030년에 다시 OECD가 조사할 겁니다. 네. 10년마다 하니까. 그런데 저 1위, 2위, 3위는 다 어떤 나라예요? 아주 조그만 나라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뭐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네. 룩셈부르크 이런 쪽. 독일은 8천만 인구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9위에 올라갔는데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는 1위죠. 독일이. 네. 사법 신뢰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스위스가 3위를 하고 있어요. 네,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독특한 특징은 네. 시민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시민이? 네. 와. 그러니까 무슨 여론재판 같은 건 아니고. 배심원단은 아니죠. 배심원단은 아니고 대륙법 개통은 대개 참심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심. 그러니까 심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누가 참여하느냐? 그 시민 법관이 참여합니다. 시민 법관은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네. 전문적으로 법률을 익히지 않은 일반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회에서 뽑아요. 의회에서 선발해요. 직업 관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업 관료가 아니죠.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법관을 의회가 뽑아가지고
그 뽑은 걸 가지고 뽑은 사람들을 법원에다 줘서 이 사람들을 시민법관으로 하세요. 그러면 법원이 자기네들이 배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부 아니에요. 3명이 들어가면. 3명이 들어가면 2명의 시민법관이 들어갑니다. 1명만 직업관리요. 직업법관인데 이 훈련받은 직업법관과 훈련받지 않은 시민법관이 네. 재판을 들어가는데 권능은 동등해요. 이게 합의부거든요. 네. 합의부예요. 대등하겠네요. 대등하죠. 항상 대등해요. 그 사람들은 누가 무슨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판사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뭐 선후배도 있을 것이고 기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부장 판사가 야 이거 맞아 그냥 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독일은 그렇지 않고 합의부예요. 네. 그러니까 작은 사건은 그 3인 합의부에서 하는 거고 네. 권능은 동등합니다. 그 다음에 큰 사건들은 그 민사든 형사든 5인 합의부에서 해요. 주로 5인 합의부 하는데 이때도 2명의 시민법관이 들어가고 3명이 직업법관이 들어갑니다. 네. 5명이서 합의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면 대법관 출신들은 대형 로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후배 판사들에게 야 전화 한번 하죠. 또 야 오늘 저녁에 한잔 할까? 뭐 그렇게 해갖고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대법관 출신들이 그 로펌이나 이런 데 들어갔고 연봉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대라고. 안대인가? 안대희. 안대희. 그래서 국무총리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너무 많이 받았어. 10몇 억인가. 그럼 대법관 출신이거든. 맞아요.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인데 처음으로 대법관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게 완전히 그런 게 통하지 않게 되겠네요. 그렇죠. 통하지 않고, 우선 판사의 수가 많아요. 판사의 수가. 지금 조희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뭐 633 해가지고 1심에서 6개월 하고 2심에서 3개월. 하고 3개월 뭐 이렇게 해서 633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재판의 질적 수준이 확 떨어지잖아. 판사가 많지 않은데. 판사가 많지 않은데 판사는 안 늘려주고 그렇게 하라면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있는데 자기가 일하는 방식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판사 수를 안 늘리는 거죠? 판사 수를 안 늘려야 자기의 가치가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 희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대법관도 안 늘리는 게 저거예요. 독일은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350명까지. 와. 다 이게 법원이 기능별로 쪼개져 있어요. 대법원이 다. 민사사건 뭐 형사, 그다음에 그 행정법원, 행정대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대법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긴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여튼 그 5개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대법원도 있고요, 사회대법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법률가들이 자기 전공 분야로 이렇게 가지,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아주 익숙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재판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변호사 잘 만나야 돼. 변호사 잘 만나야 되고, 특히 판사 잘 만나야 되고. 로펌에 가는 이유가 하나는 백성들은 로펌 못 갑니다. 못 가지. 예, 일반 변호사도 한 500~600만 원 하거든요. 그렇죠. 로펌 가면 이게 억대 수준이라고. 근데 가면 이긴대요. 로펌 가면은. 자, 그래서 그 유전무죄, 무전. 네, 그림 좀 바꿔주세요, 김 PD. 다른 거 버리죠. 네. 그래서 소장, 네네네. 네. 그거 바꿨어요? 이거 사법부를 시민적 상식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쓰면 반드시 이렇게 개편해야 됩니다. 사법개혁, 내 정경 4교국 그걸 얘기하는데 네. 정치개혁, 사법개혁, 경제개혁, 그 교육개혁, 국토개혁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중에 사법개혁은 이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의 조금만 한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팔뚝에 난 쥐젖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동네 병원에 가서 이거 없애달라고 그러면 그냥 레이저를 한번 찢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개혁을 못한 거야, 지금까지. 그냥 법률을 바꾸면 돼. 그렇지.
그리고 국수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사하게 하고 그거 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꼬라지가 된 거예요, 나라가. 근데 법원 개혁은 쉽지가 않겠죠. 법원 개혁은 시민 법관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심원 제도는 미국에서 그 영미권에서 그걸 하는데 나는 그것은 역시 문제라고 생각해요. 배심원 제도. 배심원 제도는. 그래서 참심 제도를 우린 대리법 계통이기 때문에 참심 제도를 들여오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법관을 현재 3천여 명 되는 것을 네. 한 10,000명 정도로 늘리고 늘려서 차로 늘려서 그리고 독일은 이 시민 법관이 약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직업 법관이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많은 6만 명을 쓰는 이유는 거기도 다 급여를 주거든요. 네네네. 5년 임기로 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시민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만 독일 정치인들은 그걸 없앨 생각을 안 해요. 계속 간다. 그래서 불만이 있어. 직업법관들이 가르쳐가면서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뭐요? 우리 소장님, 법원 사법개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과 조의대는 야, 그건 막아야 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 빨리 하자 우리. 헌법재판소도 개혁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파면했어. 야, 이제는 우리 대법관도 개혁 대상이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빨리 줄 서서 하자. 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너무 낭만적인가? 맞아요. 뭐냐면 독일은 저렇게 해서 시민 법관이 참여하고 네. 예. 대법관이 350명 가량 되고 네. 헌법 재판관이 16명이나 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법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거거든요. 예, 예. 우리도 그렇게 빨리 개혁을 해야 돼요. 이 시민 법관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굉장히 법률가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 왜 이런 시민신뢰도가 높으냐. 이건 당연한 거거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럼 정당의 판결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사법이라는 것을 독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높은 거 아니야. 8천만 인구 중에서도. 그래서 내가 이걸 빨리 개혁해야 된다. 내가 이게 법률가들하고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다 부정적으로 봐, 이자들은. 법률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법률이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럼요. 상식의 최소한이고 상식의 하한선이란 말이에요. 법률이라는 게. 특히 형법 같은 거. 그걸 제도화 시켜놓으면 그걸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야. 상식의 눈으로 보면 돼. 시민적 상식으로. 아니, 지구현이 시민적 상식으로 말이 돼? 심우정이 하는 꼬라지 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개혁하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경제만 발전했다고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게 일제강점기 때 했던 거죠. 그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판사, 검사제도 다 그대로예요. 다 그대로 온 거예요, 이게. 그거를 걷어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낙후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올려봐 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네. 사법부를 시민적 상식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국민 주권주의. 그렇지. 이거 이재명이 강조하는 거냐? 그럼요. 예. 국민 주권주의는 항상 국민과의 계약 관계에 있다는 거거든요. 사회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린 계약서에 하지만 법률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의만 만들어내고 그것을 계약서로 법률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주의 체제가 늘 국민의 의사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발안제도, 그런 직접 민주주의 체제. 네, 이번에 국민 발안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 했죠. TV 토론에 나와서. 국민 발안. 시민의회를 통한 국민 발안이 되지. 그거는 시민의회는 아일랜드에서 하는 거고, 또 캐나다 같은 데서 하는 건데, 네. 그거는 길어, 절차가. 국민 발안도 길긴 한데, 그래도 직접적인 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예를 들면 50만, 100만 해서 법률을 발안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법률을 개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국회에 대한 완전 견제가 되는 거죠. 얘들 국회의원들만 입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100만이 모여서 그건 국민투표에 붙이면 돼요. 국민투표에 붙여서 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과반이면 통과되니까. 개헌도 지금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회에서 3분의 2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상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들이 국민 발안을 하는 거죠. 네. 이 발안 제도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 스위스가 아주 정통 이 국민 발안 제도를 하는데 폴크스 이니셔티브라는 그거를 통해서 네. 스위스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렇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요. 그 산맥밖에 더 있어. 그 경치밖에 없는 나라예요. 알프스 산맥. 농사도 짓는 거 아주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스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독일보다 1.5배 잘 살아요. 왜? 국민 발안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투명하고 그러니까 헌법도 국민 발안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헌법을 연방 헌법을 보면 아니 이런 건 법률에도 넣어도 되는데 그건 헌법에다 넣어놨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더기야 누더기 헌법이. 그러니까 웃겨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대로 헌법을 바꿔버린단 말이지. 국민이 직접. 법관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바꾸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발안 제도가 나와서 국회가 그걸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다시 정치를 하기 어려워져요. 스위스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국민의 뜻이 뭔지를 살피지 않고는 자기가 정치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스위스는 1년에 4번 국민투표 날이 공휴일로 돼 있대요. 3번 내지 4번. 네. 많은 때는 10번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국민이 항상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투표율은 좀 떨어져. 근데 독일은 투표율이 높아. 그래요. 왜냐하면 시민 교육이 있기 때문에. 시민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폴리티셔 빌딩이라는 건데 정치적 교양을 쌓는 그 훈련 시스템이 독일은 잘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연방 차원에서는 없어요. 이 국민 발안이. 그런데 그 주 차원에서는 국민 발안이 있어요. 국민 발안을 하는 주가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바이에른 주입니다. 우리가 뮌헨이 있는 BMW가 있는 그 주가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주입니다. 아시겠죠? 왜 잘 사는지. 거기 아주 보수적인 스위스 사례에 대해서 연구한 아티클이 많지는 않아요. 책도 없고.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방분권 문제하고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집정민주주의. 이재명 대표도 지금 집정민주주의가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국민의 의식 수준이 쫙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거나, 그죠? 혐오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나서서 해버리면 되니까. 얘네들 맨날 국회에서 여야끼리 싸워?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이해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자기들한테 자기가 입법해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국민이 해줘야 돼요. 너희들이 일한 만큼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준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독일도 같은 케이스.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이미 직시하고 직시했죠.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죠. 시민이 의회를 견제하고 의회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데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네네. 그림 2. 보면 입법부가 국민이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해서 너 가서 일해. 그거는
주권자가 자기의 머슴들을 채용해서 일하도록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국민 주권주의니까. 그래서 그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옛날로 말하면 마름이야, 마름.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일꾼들을 어. 통제하고 관리하는 마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복, 내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종복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종복이고 공복이고 공복. 또 머슴이고 마름이고 일꾼이고 도구고. 그렇죠, 도구고. 그래서 마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마름의 역할. 마름이 일꾼들을 머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 입법부를 마름부로 바꾸면 마름부로 바꿔야 돼. 아니 내가 진짜 옛날에 그랬어. 이거 마름부다. 국민이 선택한 일꾼인데 행정부와 사법부를 지휘하는 마름이다. 그러면 이제 국민발안제도가 진짜 활성화되면은 국회의원 특권들 있잖아요. 공항 갈 때 기빈실로 가. 그런 거 다 없애야지. 그럼 일반 평민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해야지. 뭐 평민하고. 그리고 뭐 보너스도 많고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거 다 없앨 수 있는 거죠. 특권 제도를 없앨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렇지. 국회의원들도 많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무서워하고 국민들 무서워하죠. 저는 거 아시겠지만 그 루소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국의 인민들은 선거할 때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소가. 오늘날도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입법부에 있는 이 국회 하원 의원들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정무차관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입법부에서 하는 정책을 그렇지. 뭐 비틀고 뭐 어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입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부는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입법한 거를 또 정책을 그걸 그대로 시행하는 게 행정부예요. 그렇죠. 행정부인데 왜 행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 권한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름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마름부니까. 마름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법부는 어떻게 통제하느냐. 아까 시민 판사들을 의회가 뽑잖아. 뽑아서 그 사법부에 주어 이 사람들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3인 합의부, 5인 합의부에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죠. 지기현 같은 사람 나타나면 바로 탄핵해버리고. 탄핵해버리고. 징계해버리고. 그건 당연히 징계하는 거예요. 법을 왜곡했으니까. 당연히 징계하죠. 독일은 법 왜곡죄가 있어서 하죠.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 같은 것이 독일 법원에는 없어요. 그거는 인사, 예산, 뭐 조직, 기타 행정 업무를 하려고 거기 있잖아. 대법원장 직할 아닙니까? 직할이죠. 양승태가 그래서 장난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탄희 판사가 거기 법원 행정처에 가서 고급 인력이 거기 가서 행정 업무하고 앉았잖아. 행정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국회 가서 로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잘 보이면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막 이런 거야. 법원 행정처 차장을 하면 대법관으로 가는 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들끼리 뭐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성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쑥떡 공론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사법부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사법부가 독립돼야 된다.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의회의 통제를 받아요. 왜? 시민법관을 통해서. 다음에 행정부가 통제합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해요. 어떻게? 거기에 감독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프시크스오간인데 그 독일어로는 감독기관이에요. 뭐가? 행정부의 법무부와 노동사회부가 감독기관입니다. 사법부를 감독해요.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을 사법부에 파견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사, 예산, 조직, 기타 행정 업무를 행정 전문 공무원들이 가서 해줍니다. 그럼 사법부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법부는 독립된다는 건 없어요. 뭐냐? 재판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잘 하신다. 재판이 독립되어 있어요. 재판은 누구도 손 안 대요. 그렇죠.
그건 시민법관하고 같이, 직업법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되 사법부 자체는 감시, 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요. 재판은 거기에 재판은 누구도 안 건데. 거기서 딱 하는 거지. 그렇죠. 합의부나 대등부에서 그렇죠. 알아서. 그러니까 이 사법 체계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가 OECD 국가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돼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더러운 세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것도 변호사비도 한두 푼이에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 국선 변호인 해봐야 뭐 그렇지. 제대로 변호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네. 우리 유 교수님하고 네. 같이 고칩시다, 이거. 네, 그래요. 이거 다 퍼날라서 좀 고칩시다, 이거. 예. 이거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도 법원 개혁이 더 중요할지. 법원 개혁. 아니, 검찰 개혁은 그냥 툭 치면 다 날아가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입법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법원 개혁은 시민 법관을 길러야 되고, 또 이 행정이, 그 법원 행정처를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법원을 5개, 6개로 다 기능별로 쪼개서 전국에 분산시켜야 되고, 일이 많아요. 법원 개혁은. 독일처럼. 독일 5개의 대법원이 있잖아요. 연방 대법원이 있다고. 5개. 다 도시마다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누가 대법원장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진짜 엄청나게 많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5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해야죠.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정말. 저항하는 놈들은 가차없이. 시민적 압력을 줘가지고 그냥 파면시켜버려요. 국민이 함께 해야 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만 있으면 이재명이 할 수 있어요. 국민이 그럼 더 부지런해져야겠네. 광장에도 자주 나가고. 맨날 나가가지고 지기현 탄핵하라서부터 시작해서 조희대 탄핵하라, 어떤 놈 탄핵하라. 이거 아주 하면은 돼요. 하면 돼. 이거 너무 늦었어요. 21세기 들어서면서 이걸 다 했었어야 된다고. 예. 근데 내가 몇 번 법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가들 얘기하면 이거를 두려워해요. 교수님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네. 저기 나 가야 돼. 아니, 소장님 책 좀 줘봐. 김 PD요? 네. 소장님 책 좀 선전하려고. 책? 네. 무슨 책? 오른쪽에 있어요. 소장님 책, 소장님. 효동 소장님. 네. 두꺼운 거. 무슨 책이나? 오른쪽에. 성취의 증모형? 이거? 우리가 클로징 할 때마다 저희가 책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책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셔가지고. 이 성취 예측 모형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 30초만 성취 예측 모형은요. 그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이 행동하는지를 파악하면 다음번에도 저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취 예측 모형을 했더니 우리 저기 출판사에서 저기 순수 이성 비판도 아니고 좀 어려워요?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 책이 안 팔려. 그렇지. 이래가지고 나를 칸트로 만들어 달라. 어렵지는 않죠. 저도 좀 앞에만 보다 말았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10세인가 11세인가 나갔어요. 그래요? 그러면.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 보는 안목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왜 자기가 보면은 윤석열 같은 놈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 윤석열을 대통령 시켰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 보는 안목을 이걸 공부를 해라. 네, 알겠습니다. 제 강의도 했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매번 하여튼 아주 기묘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소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